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우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한 국가가 갑자기 한국에게 전함을 발주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함을,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메터리입니다. 지난 6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이 출항했습니다. 그 크기만 26,000톤급으로 길이 173m, 폭 24m의 초대형 선박이었죠. 아우테아로아함이라 명명된 이 선박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 뉴질랜드였습니다. 오세아니아의 평온한 나라 뉴질랜드는 왜 한국에게 전쟁에서나 사용될 법한 군함을, 그것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함을 발주한 것일까요? 뉴질랜드는 사실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그렇다고 또 다른 나라에서 뉴질랜드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방위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진 않았고 최소한의 방어력만 보유했죠.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호주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입니다. 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력 수상함이 3,600톤의 안자급 2척이며 나머지는 가벼운 무장의 초계함과 수송함 정도죠. 그래서 지난 201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함을 발주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너무 비싸다는 뉴질랜드 내부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6월 10일 울산을 출발한 군수지원함은 뉴질랜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 함정은 뉴질랜드 해군 함정에 연료, 식량, 식수, 탄약 등을 보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사실 이 군수지원함을 발주받았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많이 놀라면서도 한국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선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한국의 군함을 파병해 한국을 도왔는데 이제 그 군함을 지원받던 나라가 역으로 직접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1987년에 뉴질랜드 해군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엔데버호에 이어 후속함정까지 한국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그 성능에 만족한 뉴질랜드 해군은 독일, 스페인 등을 제치고 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이 군수지원함에는 전기모터와 디젤 엔진 2개를 장착시켜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장착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958년 한국전쟁 휴전 후 3년 만에 한국에서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초의 국산 엔진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엔진 개발의 주인공은 조선기계 제작소로 대우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됐다가 이후 두산인프라코어가 된 기업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직접 산업기술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해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지만 광복 후 불과 10년 만에 100마력급 선박용 디젤 엔진을 만들어낸 겁니다. 첫 국산 엔진이 등장한 지 6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은 이제 엔진 분야에서도 독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기관, 즉 엔진의 5대 분야를 차량용, 건설용, 선박용, 발전용 가스터빈, 그리고 항공우주 부문으로 보는데 이미 차량용, 건설용, 선박용은 모조리 국산화시켰습니다.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우주 부문만 남았는데 이 부분도 곧 자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60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약 2세기 동안 이뤄낸 것을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상당 부분 성공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 분야의 백미는 바로 선박용 엔진입니다. 가장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죠. 이 분야는 한국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뉴질랜드에게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이 당당하게 세계 1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에 달린 엔진 10개 중 3개는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72년에 정주영 현대창업주가 설립한 현대중공업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주요 기술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에 좌절했습니다.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젤 엔진은 선가, 즉 배 가격의 10%나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주영 회장은 선박 엔진을 직접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6년 후 197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해내죠. 당시 세계 시장은 일본의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했지만 기계가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 1000분의 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설비를 구축했는데 이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첫 엔진 생산 후 9년 만에 세계 선박 시장 1위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빼앗기지 않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특히 2000년에 완성한 힘센 엔진은 현재까지 1만 대 이상 수출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엔진 덕분에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이 군수지원함을 발주한 특별한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노르웨이입니다. 영국이 한국에게 군수지원함을 발주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을 때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구축했을 만큼 해상 강국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에게 군함을 발주했으니까요. 지난 2012년 영국 국방부에서는 군수지원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2016년까지 총 4척을 건조하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죠. 이 지원함들은 영국이 자랑하는 초대형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와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었던 영국은 꼿꼿한 자존심으로 유명합니다. 해상을 장악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니만큼 콧대 높은 자존심은 어쩌면 당연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대항해 시대가 펼쳐진 16세기 농업제국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스페인은 네덜란드라는 신흥 상업국가에게 패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크기가 한반도의 불과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가 스페인에게서 패권을 빼앗아버렸죠. 지리적인 특성상 중개무역이라는 독특한 무역을 발전시켰던 네덜란드의 주요 수입원은 운송업과 창고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무역을 결심합니다. 이에 조선업과 해운업을 발전시킴으로써 17세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네덜란드의 해상 권력을 빼앗은 건 영국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을 감당하지 못해 외국으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 역시 무역으로 뛰어듭니다. 산업혁명 덕분에 영국에서는 석탄이나 목재를 태워 움직이던 목선이 증기기관 시스템을 도입해 속도를 높인 증기선으로 만들어졌고, 선박의 크기가 거대해짐에 따라 목선은 철로 대체됩니다. 또한 속력과 항속거리를 급격히 높인 내연기관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조선업의 최강자로 굳혀졌지만 현재 운행되는 모든 선박의 설계 및 기술의 원천은 영국입니다. 전성기는 1800년대였는데요. 1892년 전 세계에서 운행하던 선박 1232톤 중 80%는 전부 영국이 건조했을 정도로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런 영국 국방부가 자국 방어를 책임진 항공모함을 지원해줄 군함을 외국에게 발주했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영국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가진 대영 제국이 외국에게 군함을 발주하는 일이 가능하냐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배했었죠. 그렇지만 영국 국방부는 결국 한국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파트너로 선정해 발주한 국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 스칸디나 반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자 번영한 국가로 인정받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함을 발주했는데요. 여기에는 영국이 추천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었죠. 노르웨이, 한때 유럽 대륙을 잔인하게 노력하고 식민지로 삼았던 바이킹의 후예는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해양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바이킹 시대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요. 유럽사의 한 시기를 일컫는 이 시기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노르드만족은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영토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을 받아 용머리가 장식된 배를 타고 죽음의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용선은 당시 바다를 항해하던 그 어떤 배들보다 균형감 있고 빨랐습니다. 돛대를 마음대로 눕히고 세우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었고 돛의 방향도 마음대로 바꿨죠. 강의 상류에서 물줄기가 끊어져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칠한 통나무를 바닥에 깔아 배를 밀었고 또 다른 물줄기가 나오면 또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민족을 만나면 전투를 했고 잔인한 노력과 약탈로 그들은 침략자 또는 해적이라 불렸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러한 항해가 가능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으로 무장된 조선술과 항해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해안에 살았던 만큼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죠. 영국, 터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까지 그들이 정착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미국의 경우는 노르웨이 인구수와 미국 내 이민자 수가 460만 명으로 동일합니다. 어쨌든 바이킹의 후예라 불리는 노르웨이가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게 2,700억 원짜리 초대형 군수지원함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박으로 노르웨이 국경을 굳건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조선업은 비단 군함뿐 아니라 잠수함, LNG선 등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모든 국가가 탐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군함이든 전투함이든 선박이든 이를 건조하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고용이 창출되고 한 척당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외화 가득률이 높고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 기계, 철강 제품까지 전후방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손에 꼽히는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이 조선업을 세계 최강으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한국에게 비빌 수도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조선업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해운업은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신조선, 중고 선박을 거래하는 중고선, 그리고 낡은 선박을 해체, 고철로 판매하는 해체선이 그것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신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일본은 1980년대까지 무려 30여 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신조선 분야에 무적이 됐죠. 80년대만 해도 전세계 신조선의 50%를 일본에서 건조했을 정도로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했었는데요. 그러다 일본이 나락으로 빠진 건 정부의 개입 때문입니다. 제1, 2차 세계 파동을 거치면서 일본 정부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말았습니다. 5.1 파동 여파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조선 발주가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니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이죠. 설비를 감축하고 저렴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박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발주사의 요구에 어떻든 일본이 표준화된 선박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을 테니 틀에 박힌 공산품처럼 똑같은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선박 발주가 줄지 않고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본 조선업계는 아차 싶었습니다. 선주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배를 거절하고 오히려 수주한 입장에서 배를 들이미니 이에 실망한 것이죠. 이때 차근차근 선박 기술력을 키우던 한국이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주들의 발길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니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 인력은 떨어져 나가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젊은이들의 조선업에 대한 관심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대 조선업이 몰락하자 조선소는 핵심 연구 인력들을 감축시켰고 서서히 대학에서도 조선학과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가 그 시작이었고 그것이 티핑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어찌어찌 10년을 버텨왔지만 이제 조선소에는 나이 많은 고령의 엔지니어들만 남았고 젊은 엔지니어에 비해 신기술 습득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신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회생 불가의 상태로 놓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LNG선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을 독식 중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벌크선 분야.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선박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 분야에 매달렸습니다. 한국과 직접 경쟁이 필요 없는 벌크선 분야라도 잡는 것인데 이 역시 한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합니다. 혹 한국이 자칫 마음먹고 일본을 고사시키려고 이 분야까지 진출한다면 일본은 진짜 고사해버릴 테니까요. 한때 한국에 조선소 설계 기술을 전수해준 일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치욕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역시 이런 일본을 잘 참고해 투자와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